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유통산업 담당하고 있는 주영훈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유통 섹터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저도 이제 전망 발표를 드릴 때마다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항상 이제 자료 작성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 하반기 전망을 작성하면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조금 나타났지만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통 섹터가 조금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렇다고 뭐 안 좋은 거를 뭐 좋다라고 꼭 포장을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목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 리오프닝 기저부담의 시작이라고 좀 적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통 산업에서는 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채널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상장 주식 기준으로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대부분이 사실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3년 정도 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좀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이제 온라인 성장률하고 오프라인 성장률이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왔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온라인 쪽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었고요. 오프라인은 뭐 굉장히 낮은 그런 성장률로 이 갭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이 시대를 흔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언택트의 시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좀 사람들이 집에 많이 갇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이 중요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중심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좀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성장률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온라인은 좀 성장에 좀 관련이 높았었고요. 오프라인은 좀 그동안 이제 전통의 채널 이런 인식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성장률이 같을 정도로 오히려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리오프닝 효과로 워낙에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저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실적들이 좋았었고요. 마트 같은 경우도 실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기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뚫을 만한 새로운 좀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소비 심리 같은 경우들 좀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소비 심리 지수 자체도 지금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심리 지수 아마 이제 뉴스로도 매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산술식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준값이라고 볼 수 있는 100의 이제 좋다는 응답자가 절반 그리고 나쁘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나왔을 때 나오는 수치가 100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어서는 계속해서 10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5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소비 지출 전망을 봐주시는 것도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소비와 좀 관련이 높은 유통 섹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전망이 전체 심리 지수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봐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을 좀 봐주시면 절대값은 100을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좀 적어드렸다시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제 가구의 고정비성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의료비나 교통통신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출 전망이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중요한 뭐 내구재, 외식 그리고 여행비 등에 대한 지출 전망은 굉장히 100을 하회할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저부담으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소비 심리 지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많이 낮지 않을까. 결국은 좀 하반기는 저희가 보수적인 톤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상장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이런 온라인 상장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온라인의 위상이 굉장히 커져 있는 만큼 온라인 쪽의 상황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저희는 이제 시장 규모 자체를 한 167조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성장한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저희의 고민이 한 가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온라인 하면은 굉장히 성장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장률에도 나타나다시피 이제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 전체 소매 판매에서 이 온라인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가 즉 온라인 침투율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온라인 침투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20%대 중반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뒤로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들은 저희가 그냥 예전에는 막 거래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이 거래액에 기반을 해서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랬던 이제 사이클을 좀 지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매출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좀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수익성까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미션이 온라인 쇼핑 업체들한테는 좀 추가적으로 이제 미션이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조금 맞물리는 현상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성장 자체가 이제는 막 옛날같이 블루오션의 느낌도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자금 조달의 압박을 느끼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수익성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할인 쿠폰도 좀 줄이고 투자비를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고 약간 이런 악순환 사이클에 좀 접어들어가 있는 게 현재 지금 온라인 쇼핑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요, 이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과거에는 저희가 막 흔히 뭐 치킨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엄청나게 경쟁 강도가 좀 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배송 경쟁 그리고 할인 쿠폰에 따른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자들의 차별성 또한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과 같은 일부 상위 사업자들만 여전히 조금 큰 볼륨에서 부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당분 조금 힘든 시간을 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거 보니까 오프라인도 녹록치 않고 온라인도 좀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조금 슬프게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조금 세부 섹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통에서 좀 중요하게 좀 차지하고 있는 이제 백화점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 기준으로는 뭐 롯데 쇼핑,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요 세 가지 정도가 뭐 대표적으로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관리 매출액 기준으로 기존점 성장률을 하반기 플러스 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4%라는 수치가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 좀 설명을 먼저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백화점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뭐 뉴스에도 조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매출을 1등 기록한 점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던 채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배경에는 이제 명품 중심의 이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던 게 지난 한 3년 정도의 변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플러스 4% 정도의 기존점 성장률도 상당히 저희는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VIP 매출, VIP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그 VIP 매출이 될 것 같은데요. 이 VIP 고객층이 아무래도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을 하는 이제 5분위에 속하실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오른쪽 차트에 저희가 좀 적어 드렸지만 이제 5분위 가구 소득은 우리 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이제 인식과는 다르게 가장 최근에 나타난 1분기 통계 기준으로도 숫자가 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구 월 평균 소득이 거의 이제 1,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제 플러스 한 4% 정도 성장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조금 이 4%란 숫자를 조금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성장률의 둔화 사이클이기 때문이다라고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은 거의 플러스 20%, 뭐 잘 나올 때는 막 플러스 30%씩 나왔었거든요. 이처럼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다가 플러스 4%로 성장률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좀 투자자들은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백화점 주가들을 보면은 거의 주가가 바닥에 좀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절대값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관점에서의 정답을 드리는 게 저희가 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더 빠질 건 없다라고 저희는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고서에도 적어 드렸지만 지금 백화점 주식들 대부분이 거의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에 해당하는 5배에서 6배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백화점 산업이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체력 자체는 뭐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적인 이익의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좀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로 취해야 된다라고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뭐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백화점을 사셨을 때 저는 이제 잃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 성장률이 재차 조금 반등되는 트리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도 조금 제한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은 조금 재미가 없는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인점 쪽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저희는 할인점에 대해서는 약간 내식 중심의 수요 회복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점 성장률을 저희는 하반기에 플러스 2% 정도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높은 숫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제 외식 물가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음식 서비스 지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식 물가의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지수로만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조금 와닿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뭐 김밥, 짜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등이 과연 이제 3월달 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 우측 차트에 저희가 좀 표기를 드렸는데요. 대표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저만 하더라도 뭐 나가서 사 먹을 때도 뭐 좀 문제가 생기지만, 뭐 그냥 단순히 배달 앱으로 주문하려고만 할 때도 절대적인 음식 가격도 너무 올라갔고 배달비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시켜 말려 고민하다가도 사실 이제 패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뭔가 먹기는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식에 대한 수요는 다시금 증가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내식하면은 뭐 가공식품이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음식료 산업 쪽에서는 그래서 뭐 가공식품 판매를 많이 하는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통 섹터 입장에서는 이런 가공식품을 판매를 많이 하는 뭐 마트나 뭐 슈퍼 같은 전통의 그런 채널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가 다시금 개선되는 모습을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공식품 수요 회복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을 왜 2%밖에 안 보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풀어서 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좀 해당 내용을 적어드리긴 했는데요. 매출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 조금 이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내 할인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가 먼저 이 액션이 나타났는데요. 불과 이제 2달 됐죠. 이제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 단축해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발생하던 매출이 사실상 조금 지금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발생하던 매출이 대략 한 2%포인트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빠진 효과를 저희는 조금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2%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가 다 소실되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뭐 일부 고객분들은 조금 이런 이제 쇼핑 시간을 앞당기셔서 전이가 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기준에서는 저희가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아무래도 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정도를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할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순히 지금 뭐 기존점 성장률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의무 휴업 규제 완화가 올해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 휴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벌써 거의 10년째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를 해서 뭐 체감적으로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일요일마다 월 2회씩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재 마트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조금 재미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국민 제한이라는 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탑10 안건 중심으로 이제 국민 투표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하자라는 안건이 1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어뷰징 이슈, 뭐 중복 투표가 좀 가능하다 보니까 어뷰징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무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실제로 조금 이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좀 됐었고요. 결국 지난해 말에 이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에서 협의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별 협의에 따라서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진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올해 초에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의무 휴업일을 이제 월요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청주시에서도 이게 좀 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황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 휴업이 단순히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효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맨 마지막 문단에 좀 계산을 좀 해드렸지만 이 이틀 영업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게 되면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공휴일이 2개씩 늘어나는 효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휴일 하루당 대략 한 2%포인트 정도의 매출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틀이면 사실 4%포인트입니다. 전체 점포에 뭐 저희가 한 전국이 확대되지는 않았으니까 50% 정도, 절반 정도가 이제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존 점 성장률에 그냥 플러스 2%포인트가 붙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1년에 할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대략 10조 정도가 되니까요.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사실 매출적으로는 2천억 원 이상의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얼마나 적용되는 지역이 확대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막 대구시가 풀리고 이랬을 때는 뭐 대표적인 뭐 할인점 업체인 이마트,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막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해 절반 정도까지 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구시나 청주시 정도를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 좀 없다 보니까 다소 조금 아쉬움을 느끼시는 투자자들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들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아무래도 점포수가 가장 많은 이제 약간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게 규제 완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관점에서 분명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할인점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주가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백화점도 좀 매출 어렵다, 할인점도 어렵다, 온라인도 어렵다 좀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긍정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부정적인 포인트 하나만 좀 추가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비용 증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라고 제가 지금 글에 적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유통 섹터를 추정하면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비용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가정에서도 지난해 여름에 에어컨 조금 많이 틀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끼실 텐데 저희가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뭐 가정당 뭐 적게는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만 원 이상도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가정용에서 뭐 30평대 집에서도 뭐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 저렇게 큰 오프라인 매장을 하루 종일 돌리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는 꽤 클 거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롯데쇼핑이 되겠거든요. 뭐 백화점도 있고요, 할인점, 슈퍼마켓, 시네마까지도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좀 제일 크긴 한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전기료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만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분기에 거의 200억 정도의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금액적으로 작지 않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마트가 결국 영업 시간을 단축시킨 배경에도 전반적인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좀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유통 섹터도 하반기에 좀 볼만한 구석이 남아있다, 여전히 살아갈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면세점에 투자를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명확하게 좋아지는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지난 1분기 때 실적 리뷰를 하면서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보고서 제목으로서 뭐 별로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해보시면 뭐 중국과 항상 좀 관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뭐 한중 관계가 조금 어떻게 미묘하게 변하냐에 따라서 막 주가가 막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안 좋아졌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면서 주가 같은 경우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과는 무관하게 저희는 실적적으로는 방향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면세라고 하면요, 물론 당연히 내국인도 고객이긴 합니다. 저희도 뭐 해외 나갈 때 면세점들을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이런 이제 아웃바운드 관련된 매출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결국 이제 인바운드 관련된 매출이 조금 더 밀접하게 주가와 실적에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거를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이제 우측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조금 더 편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 우측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국제선 여객의 추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꾸준히 2010년도 이후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 코로나19를 딱 맞이하면서 완전히 이제 하늘길이 닫혀버리는 모습을 뭐 보셨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국제선이 없었다. 결국 면세점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3달 됐죠. 3월 달부터 한중 노선 또한 재개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막 그런 한중 관계에 따라서 단체 관광객이 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추가적인 또 이슈가 되겠지만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냥 일반 중국 관광객 분들도 지금 한국에 다시 오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저희는 실적 업사이드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1분기 실적에서도 조금 증명이 된 부분인데 면세점들이 수익성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따이공과의 알선 수수료 협상의 결과로 수익성 지표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저희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이슈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좀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따이공 흔히 말하는 이제 보따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세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도 판매를 하지만 사실 절반 이상의 매출을 이런 보따리상으로 한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 일반 관광객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따이공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90%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따이공들이 면세점들한테 알선 수수료율, 그러니까 결국 높은 할인율을 계속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따이공한테 판매는 많이 했지만 마진율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팔 정도로 마진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알선 수수료율이라는 거를 뭐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뭐 대표적인 면세점 기업인 호텔신라의 차트를 왼쪽에 좀 봐주시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 이런 알선 수수료라는 계정으로 이제 판관비에 공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020년도에 연간 한 3,100억 수준이었던 알선 수수료가 21년도에 1조 원대로 급등을 하고요. 22년도에는 거의 1조 9,600억까지 급등을 하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급 수수료율 개정에 이 아마 금액이 들어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신세계 DF, 현대백화점 DF 모두 마찬가지의 결과값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면세점 업체들이 따이공들한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라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는요. 그 면세점에 있는 재고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통기한도 좀 있고 재고 회전을 좀 시켜야 되다 보니까 따이공 아니면 팔 데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FIT의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따이공 대상으로도 저희가 좀 협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변수들을 고려를 했을 때 면세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좀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중국 관련 주 중에서 저희가 제일 좀 좋게 보는 게 이제 면세점이다라고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주목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저희는 인천공항 면세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천공항 아마 이제 코로나 동안에 많이들 이제 못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최근에 업데이트를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인천공항이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사실 면세점이 신세계 빼고 다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공백 기간을 이제 한동안 많이 겪었었고요. 면세점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팬데믹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제 외국인 자체가 없어지니까 공항에 높은 임대료 주면서 들어가기도 되게 부담스러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차례 입찰 공고가 지난 2년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유찰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약간 풀리는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세점들도 이런 임대료를 조금 산정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면세점들한테 좀 유리한 구조로 바꿔주다 보니까 드디어 올해 초에 이제 낙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우측에 좀 적어드렸지만 호텔신라, 신세계 DF가 메인 1, 2, 3, 4 구역을 각각 2개씩 나눠 갖게 됐고요. 5구역인 부티크 전용 샵을 뭐 규모는 좀 작지만 현대백화점이 가져가는 이슈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이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없던 구역에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인천공항이 워낙에 적자가 좀 심하게 나던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익단에서는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돌려봐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영업을 안 한 상태이지만, 하지만 지금 면세점 업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대료 구조가 조금 바뀌어 있는 부분,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좀 낮아진 부분도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국인 여행자 면세 한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600불에서 800불로 오르는 이슈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BEP 도달 시점이 빠르면 1년 차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의 개시는 기본적으로 면세점 업체들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저희는 모두 긍정적인 변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내수 쪽에서 그나마 좀 대안으로 가져갈 만한 부분은 저희는 편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의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꾸준히 출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점 성장률도 플러스 5%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다른 오프라인 유통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누렸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가 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팩터는 아무래도 좀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저가형 소비의 채널로서 편의점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유통 업태별 객단가를 저희가 조금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3월달 기준 산자부 데이터 기준인데요. 보시면 백화점은 한 12만 7천 원, 그리고 마트는 한 5만 1천 원, 그리고 일반 슈퍼마켓이 한 16,000원 나오는데 편의점은 아직까지도 6,8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한 해 만해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높을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객단가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제일 낮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가 제일 적어서 온전히 인플레이션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 이슈 관련돼서 저희가 항상 편의점은 매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그냥 5% 수준 인상으로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금 증가 이슈도 올해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매출 얘기를 드렸자면 이제 카테고리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편의점 상품 구성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담배 그리고 식품 전체 카테고리의 이제 성장률을 조금 그려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담배보다 식품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담배가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담배는 이제 딱 4,500원 기준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 제품들이 구성이 딱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이 인상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담배를 제외한 다른 식품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성장률 측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측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담배는 제세 부담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 다 떼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담배의 유통 마진은 한 9.3%에 불과하다. 굉장히 저마진 카테고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출 전체 구성비의 40%를 차지하는 저마진 담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고마진에 해당하는 이런 식품이나 이런 카테고리들은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믹스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하반기 때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팩터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편의점 이쪽이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 부진, 소비 둔화, 그리고 비용 증가 이런 이슈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추천 주도 약간 이런 관련 산업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 토픽스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BGF 리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CU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은
GS 리테일,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있고요. 그다음 CU를 운영하는 이제 BGF 리테일이 있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이마트24를 운영하는 이마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도 BGF 리테일을 조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좀 편의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편의점에 대한 투자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해 주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지난해 뭐 코스피가 20% 이상 하락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리오프닝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엮이면서 BGF 리테일이 거의 60% 이상 상승을 했던 작년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올해는 좀 쉬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1분기에는 약간 기저 이슈도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 관련된 이제 기저인데요. 작년도 뭐 한 2월달, 3월달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를 너무 여기저기서 판다, 이제 복잡하다 이래가지고 편의점한테 팔아라 이거를 이제 딱 지정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키트 여러 개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키트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키트 관련된 일회성 매출과 이익이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작년 1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하이베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뭐 모두들 키트 검사 그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분기만 놓고 보면 사실 증익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덜 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키트 관련된 이슈는 대부분 2월, 3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일회성 변수도 좀 사라졌고요. 오히려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가 실적 기저가 또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CU의 전신이 패밀리마트입니다. 그래서 패밀리마트에서 CU로 브랜드 전환이 된 지 10주년을 작년에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 비용이 조금 일부 반영이 돼서 또 기저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증익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점은 저희가 BGF를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는 이제 호텔신라도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텔신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한국의 면세점 주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 주식 기준으로 면세점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게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이제 호텔신라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이제 백화점 쪽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백화점 사업 부분에서 좀 발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백화점 부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 면세점이 좋아지는 포인트가 백화점들이 좀 둔화되는 포인트에 약간 묻힐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퓨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호텔신라 중심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알선 수수료율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호텔신라 매출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알선 수수료율이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가 이제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작년도에 낮은 기저와 더불어 이런 수익성 개선 효과가 함께 된다라고 치면은 올해 유통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를 저희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를 재차해가지고 이제 7월부터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좀 있겠지만 좀 주목하는 효과는 이제는 호텔신라가 우리나라 면세점 1위 업체가 되는 그런 프리미엄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긴 면세점 역사를 보면은 항상 부동의 1등은 호텔롯데가 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었습니다. 이 롯데면세점이 1등, 호텔신라가 2등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의 모든 구역에서 이제 사업자 탈락이 됐고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 명은 빠지고 한 명은 다시 받는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제는 호텔롯데를 넘어서서 호텔신라가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는 워낙에 좀 한중 관계가 좀 냉랭해졌다라는 좀 평이 많아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결국 지금 중국 온라인 단체 관광객
상품이 아직까지는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한중관계가 지금은 조금 약간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더라도 결국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이게 없어도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숫자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추후에 재개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및 실적의 리레이팅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텔신라는 하반기에 꼭 가져갈 종목이다라고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상 유통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저의 뷰를 좀 요약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매출도 좀 어렵고요, 비용이 좀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전통의 유통주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대응으로 보는 거는 해당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산업, 결국은 실적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보면은 저희는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각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BGF 리테일, 호텔신라를 투자 요망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